지난 이야기. 1919년 3월 1일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만세운동. 그런데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의 히든 스토리. 1919년에 3.1 독립선언이 발표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될 수 있었던 직접적인 계기는 그 파리 강화 회의라고 하는 거예요. 파리 강화 회의. 독립을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다고 가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료가 없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일본에 있던 유학생들이 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 것이죠. 핵심은 첫 문장입니다. 첫 문장. 네, 첫 문장이 그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박열이 이제 사실 죄로 잡힌 거는 1923년도에 일본에 이제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의 원인 그리고 이게 사회 혼란의 원인을 갖다가 조선인으로부터 찾으려고 그래요. 아 이거 무슨 말도 안 그러니까 되는 이제- 소리입니까? 3.1운동 100주년 특집 두 번째 이야기. 박열 열사는 그러면 어디에서 그러면 순국을? 박열 의사가 이제 그 아주 재미있는 기록 하나 또 남긴 게 일제 전 35년 6년 기간 동안 가장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22년 2개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 갖고 해방되고 바로 나오지도 못해요. 10월 달에 이제 출옥을 하는데 나와 보니까 이제 그 소위 이제 조선인 연맹이라는 그 동포들 그 단체가 생겨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주류로 이제 나가 있던 분들이 이제 공산주의계나 이제 좌익계 이쪽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좌파 개념하고 약간 틀린데 네. 이분은 그래서 자기는 그러면 공산에 반대되는 반공 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을 하겠다.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제1본 대한민국 민단. 그러니까 민단의 이제 초대 단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앞에 이제 신조선 건설동맹이라는 거 위원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신탁 통치에 대한 천만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실 것 같은 왜냐면은 느낌이에요. 그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신탁 통치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의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지금까지 30몇 년 동안 그 소위 이제 외세에 이렇게 일본에서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 왜 또 다른 그쵸. 저기 강대국에 의해서 종이 될 거냐? 그거는 뭐 안 된다. 근데 이게 참 조심스럽긴 한데요. 정말 조심스럽긴 한데 잘 들어보면 박열 의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생각과 의식이 투철했던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그게 독립을 향해 있었나라는 것은 독립이 가는 방향과 박열 의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비슷했던 거지 독립운동을 하신 느낌은 아닌데 맞습니까? 독립운동을 이제 자기 감옥에 계속 있는 상태 독립운동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아니죠. 하지만 이 사람이 이제 그 일본 내에서의 독립운동의 하나 대명사처럼 된 거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보면서 희망을 가진 우리 동포들이 많았던 거죠. 왜냐하면 그 시기에 일본에 최대로 많이 살았을 때 250만 명이 살았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뭐 우리 일제 시기에 그 한반도의 그 국민 숫자가 2천만 명 전후라고 얘기했었어요. 10% 이상. 그러면은 뭐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저기 일본에 일본과 가 또 있어 지금 살고 진영을 계시고. 했든 노동을 했든 나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식민지 종주국에서 숨을 못 쉬고 살잖아요. 온갖 차별과 역경을 하죠. 그러면 뭐 자기가 소위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 그런 거 조선인이라는 걸 말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IMF의 박찬호 선수 네.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예. 그래도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죠. 한국 사람이다, 네. 조선인이다 이런 식의 인식을 이렇게 보여주겠다.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아요? 박세리, 박찬호, 박열. 이거 같은 박씨인데. 근데 아까 저는 말씀하셨던 네. 부분에서 조금 그랬어라고 했던 부분이 한복을 입고 네.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자기의 연인이었던 가네코 후미코에게도 그러면 한복을 입히려고 입혔습니다. 어. 예, 예. 그리고 그 후미코는 굉장히 박열 의사에게 헌신적으로 살았었고. 가네코 후미코도 참 상당히 스토리가 많은 여인이었어요. 네. 왜냐면은 이 사람이 제가 이제 취재한 바에 의하면은 박열한테 아나키즘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에요. 이제 국적이 달랐지만 가네코 후미코가 굉장히 어릴 적에 한국에 나와 살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 보고 뭐 그 이렇게 이제 부모한테 이제 버림을 받고 할머니 손에서 이제 한국에 사는데 가네코 후미코가 한국에서 일본에서 겪지 못한 경험을 해요. 뭐냐면은 길바닥에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맨날 이제 굶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불쌍한데
그 소위 동네 자기도 못 먹고 있는데도 콩 한 쪽 나눠 먹는 기분으로 너 여기 와서 찬밥이라도 먹고 가라. 한국의 정. 한국의 그 인정을 받고 왜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괴롭혀야 되는가. 그래서 인간의 모습들을 자기가 보고 난 다음에 아나키즘에 뛰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자기 체험적인 부분들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그 소위 조선인 출신의 이제 아나키스트들하고의 교류들을 해왔다. 좀 다시 아까 이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제 독립운동으로 좀 돌아가서 이봉창 그 의사 보니까 지금 이제 체포돼서 끌려가시는 모습이잖아요. 네, 네. 얼굴이 너무 화나세요. 그러니까 후련하다. 나 자신에 대한 그 어떤 이 자신감, 내가 해냈다라는 그 얼굴이 너무너무 환해 보이시고 지금 아이돌 얼굴 같이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저 모습을 보고 그 누가 사형을 당할 죄를 지은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나라를 구한 얼굴이죠. 저는 저 사진 한 장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울림을 좀 주네요. 저 사진을 보고서 그렇게 인상을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저 사진을 보고 네. 그렇게 사진을 읽는 사람이 없죠. 아 그래요? 근데 그지만 맞게 읽으신 것인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얼굴이 이그러져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봉창 의사만 처형당하러 가는 날인데 얼굴이 밝아요. 저때 당시에 이봉창 의사의 나이가 몇이었을까요? 나이가 저때 우리 나이 33살이죠. 아유. 근데 이제 이봉창 의사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봉창 의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은데 우선 이제 한 가지 좀 크게 보면 우리 독립운동의 그 3대 의열투쟁의 3대 의고라고 그러는 게 있죠. 하나가 1909년에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등만을 네. 쏴 죽이는 게 있잖아요. 그게 하나고 두 번째가 이봉창 의사가 일본 천황을 죽이려고 폭탄을 던진 것이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자기가 폭탄. 흥분해서 포탈을 던진 것이고 그게 3대 의건데 네. 물론 안중근 의사는 이등만을 쏴서 죽였고 또 윤봉길 의사가 던진 폭탄은 크게 터져가지고 실학과 육군 대장서부터 일본군 신뢰들을 크게 죽거나 다치게 하고 이봉창 의사는 일본 천황을 결국 못 죽였죠. 그래서 이봉창 의거는 실패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봉창 의거는 물론 목적으로 천황을 죽이려고 했다가 천황을 못 죽였으니까 실패한 것은 맞죠. 근데 이봉창 의거가 준 파장은 어떤 군대도 하지 못한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나가 네. 일본 정계가 완전히 뒤바뀌게 만드는 것인데 그래요? 일본 천황한테 이제 폭탄이 네. 날아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일본 수상이 이누카이라고 기현양이라고 이누카이 수상인데 일본 천황한테 폭탄이 날아들었는데 총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후에 가서 내각 총사퇴서를 제출합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 뭐 이래서. 그렇죠. 책임감을 물어서. 근데 그걸 이제 일본 천황이 사표를 반려했어요. 내가 그렇게 위해를 안 입었는데. 그래서 반려를 했죠.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천황한테 폭탄이 들었는데 내각 총리 대신이 이게 책임도 안 지고 자리에 앉아 있다. 그래서 계속 총리 사퇴를 요구를 하고 엄청난 시운동이 벌어지죠. 근데 뭐 총리야 천황이 반려를 했으니까 그대로 앉아 있다. 그리고 5월 15일 날 일본 해군의 그런 극우 청년들, 청년 장교들이 이누카이 수사가 다 암살하죠. 그 연설 도중인가 연단으로 뛰어들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명한 5.15 사건이죠. 그래서 이게 이봉창 의사로 시작된 그렇죠. 일이군요. 네네. 그래서 일본 수상을 죽이고 일본 군인들이 이제 정치에 참관을 해서 일본이 완전히 군국주의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변화가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일본이 1932년에 중국 상해를 침략하잖아요. 네. 근데 중국을 침략하는 것도 이봉창 의거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봉창 의사가 일본에서 폭탄을 던졌을 때 한국 사람보다 더 좋아한 것은 중국이었습니다. 그렇죠. 중국이 이미 자기를 몇 달 1931년 9월 달에 만주를 빼앗겼잖아요. 네. 근데 제대로 중국이 장개석 국민당정부가 제대로 정제도 못하고 만주를 빼앗겼는데 중국인들이 울분이 있죠. 근데 한국 청년이 가서 그 일본 천황을 죽이려고 폭탄을 던져서 그게 중국에도 다 뉴스로 나왔군요. 이봉창이 폭탄을 던지자마자 중국의 온 신문들이 그걸 엄청나게 크게 해서 보도를 해요. 그것도 아주 일본 천황한테 폭탄을 던졌는데 애석하게도 맞지 못했다. 적중하지 못했다. 그 애석하고.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천황에 대한 불경이다. 그래가지고 일본 그 상해나 또 일본 청도나 이런 데 와 있던 일본인들이 그 중국한테 엄청나게 항의를 하고 일본 총무공사관이 항의를 하고 그 중국이 이걸 받아주질 않죠. 그러니까 일본이 나중에 군대까지 상륙시켜서 청도 같은 데는 뭐 민국 일보사 다 불태우고 그 중국 국민당 시당부 다 불태우고 그러죠. 그 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해도 그 사과를 요구했는데 그 당시 상해 시장이 오철성이라고 나중에 임시정부를 많이 도와준 분이에요. 그분이 시장인데 일본의 사과를 끝까지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군인들이 상해 상륙을 해가지고 그 상해를 공격하는 거죠. 뭐 사실은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그게 좀 계기가 그래서 되는 이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변화를 일으켰고 또 이봉창 이사가 이제 폭탄을 던져서 물론 천황 이제 일본 천황의 마차가 지나가는데 천황을 향해서 던졌지만 그 마차. 뒤따라가던 국내부 대신 마차에 떨어졌어요. 어떤 경우는 뭐 폭탄이 불발돼 떨어지지만 폭탄이 엄청 크게 터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봉창 이사도 깜짝 놀랐어요. 폭탄 소리가 너무 커서. 네. 근데 이제 그 천황이 지나가니까 천황 행렬을 보려고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잖아요. 일본 경찰들도 서 있고. 근데 이봉창 이사 앞에서 경찰이 포탄을 던졌다고 의심되는 사람 청년들을 갖다 잡았죠. 네네네. 포탄이 하나 터지고. 이봉창 이사는 폭탄을 던지고서 너무 커가지고 뒤로 몇 발씩 이렇게 물러서는데 앞에 보니까는 엉뚱한 놈을 잡죠. 네. 이봉창 이사가 포탄 2개였습니다. 하나를 더 던져서도 됐는데 이 양반이 앞에 사람이 잡히니까 거기다 대고서 야, 인마 그놈이 아니야. 나야. 나. 그러니까는 일본 경찰이 와서 이봉창 이사를 덮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두번째 포탄을 못 던졌죠. 엉뚱한 사람이 잡히니까. 이제 이봉창 이사를 아까 체포해가는 사진인데 지금 사진을 그렇게 읽으시는 것이 이봉창 이사 당당하죠. 아 당당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일본 경찰이 체포를 해가지고 이봉창 이사를 한 9번에 걸쳐서 신문을 합니다. 네. 검찰도. 신문 조서에서 검사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너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는데 왜 도망가지 않고 그렇지. 나라고 그랬냐. 이봉창 이사 태어나게 그놈은 아무 죄 없는 놈이고 나는 내가 천황을 죽이려고 왔던 사람인데 죄 없는 놈이 잡히면 되냐. 왜 떳떳하게 자기가 다시 잡히는 거예요.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으려는. 그렇지. 예. 그래서 나는 떳떳하게 독립운동하러 온 나쁘지 사람이고 않다. 천황을 죽이러 온 사람인데 그러니까 지금 저 사진이 어떤 사람도 그걸 표정을 읽어내지 못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 허준 사회자께서 그 표정을 자신만만하다고 하는 표정을 읽고서 끼리끼리는 통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봉창을 그랬어요. 저도 만약에 제가 만약에 이봉창 교수였다면 당당하고 자랑스럽고 폭탄이 터지지 않았더라면 한이 됐겠지만 터져서 정말 수많은 이 일본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나는 우리 대한민국, 우린 독립국가다 이걸 알렸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이봉창 선생님하고 만약에 제가 나이대가 비슷했으면 술 한잔 깊게 기울이지 않았을까. 이봉창 의사가 자기가 사양하지 않는 게 두 가지 있어요. 네. 술이요? 하나는 술을 사양하는 거죠. 통하는 게 있으시다니까 이봉창 의사하고 저하고 야 이게 있네. 그래도 하나는 뭔가요? 나는 방송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화 얘기 또 우리 하다 보니까 윤동주 시인도 네. 영화에 참 많이 등장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윤동주 시인의 사촌도 네. 이때 그 영화에 등장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동주란 영화에 등장했는데 이제 송몽규 선생인데요. 예, 송몽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민족시인, 뭐 동포시인 윤동주의 소위 그늘에 가려서 너무 유명한 사람이 옆에 있다 보니까 저기 표면에 나타나지 못한 인물로 돼 있었는데 굉장히 저기 공통점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은 둘은 이제 사촌지간이고 네. 인생 역정에서 놀랍도록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희 전문,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전신이었던 네. 거길 같이 다녔고 그리고 기록으로 남아 있기로는 상을 많이 받은 거는 송몽규였어요. 네. 오히려 학창 시절에는 윤동주 그러니까 시인보다 같이 이제 문학의 소질이 있었지만 송몽규 급을 더 많이 쳐주는. 그리고 실제로 일본에 저기 유학을 갔을 때도 송몽규는 교토 제국대학에 단박에 붙었어요. 근데 윤동주는 저기 위에 있는 대학에다가 지원했다 떨어지고 그래서 저 교토의 도시샤 대학을 가거든요. 물론 도시샤도 좋은 학교지만 네. 그 당시에 제국대학을 가는 게 교토가 그 한마디로 이 일본의 오랜
기관 수도였고 수도였고 교토대학에서 여지껏 뭐 노벨상 수상자도 일본에서 제일 많이 배출하는 아주 명문입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송몽규 시인보다는 윤동주 시인이 뭐 더 역시 전혀 몰랐어요. 이제 이 영화 아니었으면 몰랐어요. 별에는 밤에 하나의 후유증 같은 생각이 드는데 별에는 밤. 이분들이 이제 감옥도 같이 들어가요. 그 연구소예요? 네, 네. 그래서 44년도에 후쿠오카 형사에 이제 같이 수감이 되는데 심지어 이제 옥사를 하는 것도 시간적으로 한 달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45년 2월에 윤동주가 이제 옥사를 하고 그 다음 1월에 이제 돌아가지고 그 다음 달에 이제 그 송몽규도 이제 옥사를 하거든요. 그 시기에 이제 일제에서 이제 강제로 이제 뭐 약물 주입을 해서 독살설 같은 것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만 여튼 굉장히 비슷한 삶을 살았고 같은 문도였는데 이 송몽규는 왜 이렇게 조명을 못 받았나 하면 굉장히 안타까움이 들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송몽규의 글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게 철학적이면서 나라를 향한 뭉클한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다. 저 별에는 밤 책 읽으면서 형무소에서 어떻게 이런 글을 아니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지라는 거 너무너무 많이 감동했었거든요. 근데 송몽규 시인에 대해서 진짜 몰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송몽규 선생님의 네. 시 한 편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읊어드릴게요. 송몽규의 시 밤. 밤 고요히 침전된 어둠. 만지울 듯 무겁고 밤은 바다보다 깊구나. 홀로 밤 헤아리는 이 마음은 험한 산길을 걷고 나의 꿈은 밤보다 깊어. 호수근한 물소리를 뒤로 멀리 별을 쳐다 쉬파람 분다. 근데 어렵네요. 저는 사실은 아이고, 어렵네요. 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이제 문과다 보니까 이제 네. 그런데 이제 약간 그런 이 한 구절 꽂히는 한 구절 이런 게 있거든요 시에. 근데 저 단어를 침전된 어둠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사람이. 어둠 깜깜한 어둠인데 그 어둠이 쌓여간다라는 느낌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들지 않아요? 어둠이 쌓인다라는 느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 그 느낌. 이게 그 시기에 썼던 용어가 달라가지고 우리가 이게 좀 실감을 좀 적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송몽규에 대해서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은 송몽규 선생 같은 경우에는 네. 중학교 시절에 광복군에서 군사훈련도 받았고 네. 독립운동에 일찍이 가담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윤동주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좀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둘을 같이 병렬을 놓고 봤을 때는 누가 이제 뭐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도 네. 송몽규는 이제 윤동주 못지않게 독립에 대한 의지 굉장히 강했고 그걸 행동으로 이렇게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뭐 학교에서 제적당하고 퇴학당하고 여러 가지도 감수를 했었으니까. 행동주의 이 네, 독립운동을 네. 하셨던 분이 송몽규 네.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문무겸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인데 생각보다 조명이 계속 안 되다가 나중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영화가 나오면서 이제 송몽규라는 세 글자가 그래도 알려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분이 주인공이 된 영화도 한 편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저 단어 너무 멋있었는데 영화 얘기하니까 참 재밌어요. 송강호 씨가 나왔던 밀정이라는 영화가 네. 있었는데 그치. 그때 당시에 독립운동은 사실은 어느 단체가 힘이 있고 해서 맞붙어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정말 힘들게 너무나도 어렵게 독립운동을 몰래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걸리면 죽는다예요. 안 걸려야지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가 사실 밀정이라는 단어가 참 영화 제목으로 잘 쓰였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몰래 했기 때문에 더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실은 그 우리가 독립운동 할 때 일본 군, 일본 경찰도 네. 무섭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네. 밀정이죠. 밀정은 일본 사람이 아니고 네. 한국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 한국 사람이 어떤 독립운동 단체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밀정이다. 그 어떤 수백 명이 있는 독립군 단체, 독립군에도 밀정이 한 사람 들어와 있으면 그 독립군 내 싹 다 잡혀가는 모든 사정이 다 일본한테 보고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괴멸되는 거죠. 그래서 독립운동 시기에 가장 일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밀정이다. 근데 그런 수많은 밀정들이 있죠. 또 대표적인 한 가지 사례가 왜 지금 그 윤동준한테 오가면 간도인데 간도에 그 15만 원 탈주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당시 이제 그 함경도 해영에서 용종으로 그 돈을 싣고 오는 일본 마차를 네. 독립군들이 가서 털었습니다. 그래서 네. 15만 원을 탈출했습니다. 15만 원이요. 예, 15만 원.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75억 원 정도? 75억이요? 예. 억이요? 네, 75억 원 정도 된다고 아마 그러고 아, 현금 수송 차량 느낌이었구나 그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인데 간도에서 그 돈을 털어가지고 이제 연해주에 가서 그 러시아제 그 당시는 러시아제 무기가 네. 일본 무기보다 더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제 무기를 구입하려고 그 돈을 짊어지고서 연해주에 갔죠. 맞아. 그럼 이제 연해주에 가서 러시아 군인들한테 무기를 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 중에 엄인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안중근 단주동맹 할 때부터 참여를 해가지고 오. 아주 유명한 지도자죠. 그 사람한테 믿고 우리가 러시아제 무기를 사러 아 왔다. 설마. 근데 그 엄인섭이가 바로 밀정이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무기도 사지 못하고 그 돈 뺏어가지고 갔던 사람이 다 죽고 한 사람만 겨우 탈출해서 살고 그래가지고 아주 허망하게 끝날 일이. 어민섭이가 밀정입니다라고 마지막에 알리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서야 엄민섭이가 밀정이 나중에서야 드러났죠. 그러니까 저희 예전에 저희 이 독립전쟁 뭐 얘기할 때도 저희 배웠지만 일본의 밀정이 엄청나게 많아서 우리나라 군 규모 어디에 뭐 맞아요. 위치해 있는지 다 알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기록보다도 더 자세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일부러 맞습니다. 밝히지 않는 거야. 왜? 지금 밀정을 꺼낼 필요가 없다. 카드를 꺼낼 필요가 없다 이러니까. 지금 이봉창 의사 부분도 나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의결하기 전에 이제 사진을 찍고 나가는 행위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맞아요. 이게 지금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 증거를 남긴 부분이 되죠. 예. 그래서 진짜 활동가들은 오히려 그런 증거도 안 남기고 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안 식의 남겨서 얘기들이 오히려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더 유명한 분들이 많다, 뭐 일하신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보는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뭐 굉장히 숨어 있는 운동가가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밀정하니까 이 원심창 의사 얘기도 있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원심창 의사가 이민호 지사장님과 무슨 인연이 있다라고 네.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기 원심창 의사가 해방 후에 일본에 남았는데 안 닮으셨는데? 일본에 일단 성도 남았는데 달라요. 1959년도에 통일일보를 창간합니다. 근데 통일일보를 만든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당시 이제 창간사의 제목을 보면은 그 사람이 왜 이걸 만들었는지 이해가 가는데 이제 그대로 읽으면요.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민족의 총력을 결집하자. 그게 이제 이분의 하나의 슬로건이었어요. 뭐냐면은 왜 통일운동을 했냐? 자기가 이제 젊었을 때 독립운동을 하다가 해방돼서 이 사람도 1945년 10월에 감옥에서 나옵니다. 감옥에서 이분도 13년 이상 있다가 나왔는데 이분의 이제 젊었을 때 독립운동 족적을 봤을 때 네.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요. 보통의 이제 독립운동가들은 한 군데에서 이렇게 거사를 했다든가 네. 뭐 활동했다든가 이러는데 이 사람은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을 네. 오가면서 움직여요. 이게 이제 초기에 이제 한국에서는 이분이 이제 독립운동했다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게 이제 네. 13살 때 이제 고향이 이제 평택인데 이렇게 3.1운동, 만세운동 할 때 따라다녔어요.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독립에 대한 의식을 좀 고치라고 울림이 있었겠네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남긴 글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다. 그렇다고 곡괭이를 들고 일본 사람들하고 싸울 수는 없다. 근데 내가 제일 부족한 게 뭔가 무식하다. 그러니까 깨우치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그 길로 그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하고 서울로 와서 중동고등학교를 다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일본 대학에 지금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서 일본서는 처음에는 이제 아나키즘에 이렇게 심취를 해갖고 박열이라든가 뭐 몇 명의 이제 아나키스트들하고 굉장히 활발한 아나키즘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스마트한 하나의 독립운동이라면 했다는 것이 당시에 일본으로 건너간 노동자가 많이 있었잖아요, 한국인들. 그 사람들을 위한 노동단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동흥노조라고 노동조합을 와, 만드는데 노조를 만들었다고 네, 당시에? 그 시기에 이제 노조 활동에서 리더격으로서 또 움직였던 역할을 하셨고, 근데 이제 이분도 뭐 자유롭지 못했던 게 일본 경찰이 자꾸 단속되고 구금되고, 그래서 이 일본 땅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다. 그래서 그 길로 중국으로 가는 거를 선택을 하시고 한국을 경유해서 이게 중국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상해로 갑니다. 그래서 3개국에서 네. 좀 활동을 하게 그래서 된 거군요. 3개국이 되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하신 일이 1933년 3월 17일에 혹하는 이거를 거기 그 당시에 상하이에 있던 주중 공사였던
일본 공사를 폭살하려는 원심창, 백정기 또 저 이강훈 세 분이 했던 게 6.3정 의거인데 6.3정 의거가 아까 밀정 네네.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실행을 하지 못하고 실행 직전에 체포가 됐죠. 이제 상해에서 그 아나키스트들 한국인 아나키스트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남와 한인 청년연맹이라고 하는 걸 조직했어요. 거기 이제 일본 사람들도 아나키스트들이 있죠. 아하. 일본인 아나키스트들 중에서도 일본의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 와서 반전원 운동하고 그런 일본인이 남한인 청년연맹에 와서 같이 이분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6.3정에서 일본 군사들 모인다고 하는 걸 정보를 입수하고 거기에 이제 폭탄을 던지기로 하는데 거기에 일본인 아나키스트 거기 있었습니다. 같이 참여를 했죠. 근데 이제 이분들은 같은 아나키스트고 또 같이 반전운동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걸 믿고 같이 네. 했는데 네. 결국은 그 일본인이 그 정보를 일본 쪽에다 제공을 해서 저런. 그래서 사전에 이분들이 간다고 하는 정보가 일본한테 다 들어가고 아이고. 그래서 6.3정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그 식당에 모여 있는 걸 가서 덮쳐가지고 체포한 것이죠. 근데 한 가지 그래도 마음속에 위안이 되는 건 역시나 우리 원심창 의사 선생님께서도 사실은 이 죄를 묻기 위해서 이제 이름표를 달고 사진을 찍은 거잖아요. 네, 네. 상당히 당당하세요. 저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질풍 노도의 시기에 찍은 사진 같은 느낌일 맞습니다. 정도로 굉장히 반항적이고 굉장히 반항기. 저때 나이가 이제 28살인데 예. 그 시기에 그 일본에서 언론이 몇 군데서 그 재판 과정들을 보도를 했어요. 네.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 꽃갈 모자 같은 걸 뒤집어 쓰고 그 눈을 이제 안 보이게 하면서 이 사람 재판장에 3명이 들어서는 네. 그림이 있어요. 네. 근데 같이 활동했던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일본 말이 좀 안 됐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유학을 오래 좀 했었어요. 하셨고 뭐 나름 이제 언론 활동을 하셨던 분이었고 재판장을 막 꾸짖어요. 뭐라고 꾸짖었냐면 너희가 조선에 한 번에도 가봐라. 조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해를 하고 나면은 이 재판이 얼마나 부조리하고 잘못된 건지를 알 수 있다. 판사를 꾸짖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그 나가사키 니치니치 신문의 그 일본 신문 몇 군데에 이게 보도가 돼요. 그림과 함께. 지금 이 사진만 딱 봐도 꾸짖고 싶어서 안달이 나 계신 상태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귀국하지 못하고 일본 땅에서 네. 마지막까지 평화통일 운동하시다가 71년 7월 4일 날 이제 돌아가셨는데 기억해야죠. 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이분들 다시 한번 되새기고 곱씹으면서 감사해 한다면 이분들도 하늘에서 내가 당당하게 잘 살아왔구나라고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고개를 돌려서 좀 정부 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상해 임시정부가 통합이 돼서 이제 세워졌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어떻게 좀 진행이 돼가고 있었나요? 이제 프랑스 쪽에서 19년에 수립돼 가지고 한 13년 동안 프랑스 쪽에서 활동을 하죠. 네. 조금 일정하게 프랑스 쪽에가 좀 그 일본 경찰이 체포영장 가지고 막아주고 그래서 활동할 수 있었는데 1932년 4월 29일 날 윤봉길 이사가 홍콩 공원에서 그 폭탄을 던진 그런 의거를 일으키잖아요. 네. 그건 뭐 엄청나게 큰 일이죠. 그러니까 프랑스 쪽에가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윤봉길이 권하고 나서 바로 그 상해에 임시정부가 있던 임시정부 청사하고 일본 총영사관하고 거리가 직선으로 한 2km가 채 안 됩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죠. 그래서 그 일본 총영사관의 경찰들이 이제 윤봉길 또 그 배후에 임시정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일본 경찰이 그 임시정부 요인들 특히 그걸 그 계획하고 주모했던 백범 김구를 체포한다고 프랑스 안으로 조계 안으로 들어갔죠. 프랑스 조계 경찰이 그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이 프랑스 쪽에 안에 들어와서 임시정부 요인들 체포한다고 하는데 체포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쳐서 숨죠. 근데 어디로 가요? 갈 곳이 없잖아요. 그분들이 저 상해에서 그 프랑스 쪽에 사는 것은 이제 지금은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조소왕 선생이라고 네, 임시정부에 네. 유명했던 분 아들 얘기를 들으면 자기네들은 어제든지 그 2층 집에 뒷문으로는 그 밧줄을 드러났다. 이제 상해 가시면 상해 대체로 집 구조라고 그러는 것이 농당이라고 큰 길에 이렇게 들어가는 골목으로 양옆에 집이 있죠. 네. 그러면 그 집에서 내다보면 큰 길에서 경찰이 들어오는 게 보이죠. 그럼 뒤로 밧줄 타고서. 그래서 이제 일본 경찰이 들어왔을 때 거의 다 그렇게 해서 피했어요. 근데 이제 미처 연락을 받지 못하고 피하지 못했던 도산 안창호 선생은 거기서 체포가 됐죠.
그래서 프랑스 쪽이 안에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으니까 몸을 다 피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옆에 그 항주라고 하는 곳으로 네. 임시정부는 흘러가고 또 백범 김구 선생이나 이런 분들은 저거 가은이라고 하는 데에 피신을 하고 그래서 상해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 상해를 떠난 이후에는 이제 그 1937년에 일본이 이제 중국 대륙을 침략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국민당 군대가 패해가지고 중국 대륙 전체를 일본군이 점령을 하죠. 그래서 본래 중국 국민당 수도가 남경이지 않습니까? 네. 그 남경이 37년 12월 달에 일본한테 점령을 당하고 또 일본이 남경 점령해서는 남경 시민들을 그냥 무참히 학살하잖아요. 남경 대학살. 그 거기 와서 그렇게 무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데 임시정부는 거기를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본군이 오면 피난을 다녀야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계속 피난을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1940년에 가서야 이제 장개석 국민당 정부가 그 남경에서 수도를 중경으로 옮겼죠. 근데 40년대에서야 장개석 정부가 임시 수도로 정하고 있던 중경에 거기에 정착을 해서 그래서 거기서 활동을 하는 그럼 거죠. 약간은 이제는 동병상련의 입장이 있으니까 중국도 한국 임시정부를 막 탄압하거나 그러진 않았나 보네. 이제 중국 국민당 정부는 그 전까지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도와준 일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윤봉길 이거를 겪고 나서 네. 이제 중국 쪽에서 야 이거 한국 사람들을 자기들이 조금만 지원해주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엄청나게 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적의 적이니까. 적은,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중국 국민당 정부에서 그때부터 임시정부에 대해서 일정하게 지원을 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화 암살 보면은 그래도 그게 너무 좀 안타까웠던 게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인데 삐걱거리는 배 안에서 아, 회의. 그러니까요. 그 도망다니면서 회의하셨던 거잖아요. 네. 어쨌든 정말로 힘든 그 과정을 많이 겪으셨었어요. 네. 이 독립운동의 역사가 그만큼 길고 길었기 때문에 그에 얽힌 에피소드가 이렇게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1시간만으로는 사실 그들의 노고와 그들의 희생을 다 알기란 아이고 아주 어림도 네, 없죠. 어림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해보고 그들을 다시 한번 더 마음속에 좀 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저 스스로부터 뭐 시청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릴 게 아니고요. 제 스스로부터도 사실 이 날 한번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유 그랬지 했지만 뭐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고 나서 또 내일에 치다 보면은 잊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매일매일 좀 새기어가면서 그들 좀 기억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것은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그래서 정부에서부터 온갖 매스컴도 다 이렇게 네. 걸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저 사회자들이 제일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가 오늘 있게 된 것이 독립운동 때문이다 그랬는데 그걸 실제로 왜 그렇게 있게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좀 국민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언제 세워졌는지 이게 명확히 잘 모르죠. 우리 역사가 반만년 역사라고 그랬는데 단군이 고조선을 세워서부터 계속 고조선 세웠다가 망하면 또 부여 세우고 부여가 망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 우리는 나라가 망하면 다시 나라 세우고 망하면 다시 나라 세우고 이러면서 반만년 역사를 이어오는 거죠. 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다. 그럼 대한민국이 언제 세워졌냐? 바로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날, 그러니까 1919년 3월 1일에 우리는 독립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놓고 그 독립국으로 세운 것이 대한민국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는 국가의 주권을 국민들이 갖잖아요. 네. 국민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죠. 국가의 주인 노릇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고조선서부터 1910년 대한제국이 망할 때까지 이때까지는 국가의 주권은 군주가 가지고 있었죠. 반만년 역사 대부분이 군주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역사였는데 우리는 지금 국민이 주권을 갖는 역사에 살고 있다. 그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 그건 국민이 주권을 갖는 민국이죠.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우리는 군주가 주권을 갖는 정치 형태를 전제군주제 그러잖아요. 반만년 역사로 우리는 전제군주제에 살았었지만 우리는 지금 민주공화제 체제에 살고 있습니다. 이 민주공화제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 헌법 제1조가 1919년 4월 11일 날 발표한 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그래서 우리가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죠. 네. 그래서 이 100년을 기념하면서 그걸 우리가 100년을 왜 기념해야 되는지,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그때 만들어졌고 국가의 주인 노릇하게 되는 것이 그때부터고 민주공화국제가 그때부터고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기억했으면 좋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독립운동했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독립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미국, 일본하고 싸워서 원자폭탄 터뜨려서 우리가 해방된 거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남의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엄청난 청년들을 전쟁터에 남의 나라하고 전쟁하는 나라 없습니다. 그건 미국이 일본하고 싸워서 이긴 것은 일본이 미국을 침략했기 때문에 그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일본하고 싸운 것이죠. 우리가 독립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우리의 노력과 그렇죠. 우리의 그런 힘인데, 이제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카이로 선언.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네. 1945년에 해방이 됐지만 네. 우리가 곧바로 독립되지 못했잖아요. 네. 해방됐지만 미국, 소련이 우리를 점령했습니다. 미국, 소련이 보는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한국 민족이 살고 있는 땅 이런 게 아니라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땅. 그러니까 자기들이 일본하고 싸워서 이겼으니까 그 전리품으로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반쪽으로 나눠 가진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한반도를 오랫동안 차지하지 못하고 3년 만에 한국 사람들한테 돌려줬습니다. 48년에. 미국과 소련은 일본하고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엄청난 수십만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보내고 수만 청년들을 죽여가면서 얻은 대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영원히 갖지 못하고 3년 만에 돌려줬습니다. 그건 미국, 소련이 우리 한국한테 베푼 은혜다, 시혜다. 그건 그런 게 아니죠.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이미 43년 11월 달에 카이로 회의에서 일본이 패망하면 한국은 자유독립되게 해준다 라고 하는 것을 결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카이로 회의가 미, 영, 중 세 나라가 모여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루스벨트,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개석. 그럼 세 사람이 회의를 해서 서로 합의한 것을 발표한 것이 카이로 선언인데, 네. 세 사람 중에서는 누군가 하나는 한국을 자유독립시켜주자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두 사람은 거기 동의했으니까 선언에 포함된 것이죠. 그렇죠. 거기서 세 사람 중에서 누가 한국을 자유독립시켜주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장개석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개석이라고 그러시는데 우리 국민들은 대체로 장개석이라고 안 그러고 미국이라고 하겠죠. 루스벨트라고 많이 그렇게 아. 알죠. 근데 우리 사회자님께서는 어쨌든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지원하면서 그런 협의가 장개석 수석하고 있지 않았었을까요? 그 카이로 회의가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임시정부 요인들이 장개석을 찾아갑니다. 이제 조금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 빼앗겨서 어쩌고 했을 때 어떤 나라도 한국을 일본이 패망하면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1942년부터. 이것은 1941년에 미국이 일본하고 전쟁하잖아요. 41년 12월 8일 날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니까 네. 이제 미국이 일본하고 싸워서 전쟁하잖아요. 전쟁은 군인들이 하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그런 국제관계나 미국의 임무부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번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는 미국은 뭘 차지하냐. 이제 그걸 논의를 하죠.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한반도. 그걸 미국이 혼자 갖는다고 못 그랬습니다. 거기는 한반도는 국제 공동 관리한다. 국제 공동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나라들이 공동으로 통치한다고 하는 얘기죠. 이건 우리한테는 우리는 일본이 망하면 바로 독립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이어서 국제 다른 나라들이 또 우리를 통치한다. 그 소리죠. 이제 그것이 42년부터 얘기가 나오다가 43년 3월 23일 날 영국의 외무부 장관 이든이 미국에 왔다가 네. 루스벨트하고 만나서 전후 문제를 논의할 때 이 두 사람들이 합의했다고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임시정부에서 그 소식을 듣고 임시정부가 거기에 엄청난 반대 운동을 전개하죠.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 중에 하나가 임시정부 외무부 장관 조소왕이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거기 보면 우리는 일본이 패망하는 그 즉시 우리는 독립돼야 된다. 네. 만일에 일본에 이어서 국제 세력이 우리를 또 통치한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30년 동안 일본에 대항해서 싸웠듯이 우리는 똑같이. 국제 세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싸울 것이다. 이렇게 성명을 하죠. 그때 임시정부가 이렇게 성명했다고 해서 발표했다고 해서 안 들어주는 건 아니죠. 이게 이제 방법은 중국 정부로 하여금
미국, 영국이 결정한 것을 어떻게든지 막아주도록. 근데 임시정부가 중국 정부하고 곧바로 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중국 정부로 하여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저렇게 하소연하러 다니죠. 다니다가 이 양반들이 정보를 얻었어요. 정부가 장개석이 루즈벨트 만나서 회담을 한댄다. 그 정보를 얻죠. 카이로 회담에 대한 그렇죠. 그래서 그 정보를 얻어가지고 임시정부에서 그 장개석한테 공식적으로 이제 면담을 시작합니다. 장개석을 함부로 만날 수 없죠. 그럼요. 그래서 정확히 1943년 7월 26일 날 장개석하고 임시정부 요인들 면담이 이루어져요. 그 면담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제가 그 대만에 가서 찾았는데 거기에 보면 임시정부 주석 김구, 그다음에 임시정부 외무부장 조소왕, 선전부장 김유식, 그다음에 광복군 총사령 이청천, 부사령 김원봉, 요 5분이 통역 안원생은 안중근 조카죠. 안중근 조카가 그 중국 상해 가서 목단 대학을 다녀가지고 중국어를 잘하죠. 그래서 임시정부 요인 5분이 통역을 데리고 장개석을 가서 면담합니다. 그 면담하는 기록이 다 남아 있는데 그 내용이 미국, 영국은 우리 한국을 국제 공동 관리한다고 하는데 중국은 거기 현혹되지 말고 우리 일본이 폄하하면 한국은 곧바로 자유 독립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중국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임시정부 요인들에 가서 부탁을 합니다. 네. 장개석이 이거 답하는 게 있어요? 그건 어렵다. 이미 미국, 영국은 그런 방침을 결정했다. 그걸 뒤진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 장개석은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임시정부 요인들이 와서 매달리니까 그 어렵지만 거기 중국 기록 보면 중국은 역쟁하겠다. 힘력자에다가 싸울지겠다. 힘써 싸워보겠다. 애써보겠다. 그 소리죠. 그래서 임시정부 요인들이 와서 그러니까 장개석은 애써보겠다고 그랬습니다. 장개석은 그 약속을 카이로에 가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에 가서 한국을 자유독립시켜주자고 제의를 했죠. 루즈벨트는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했어요. 처칠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3대 2잖아 이제. 처칠은 한국을 자유독립시켜준다고 하는 데 대해서 강력하게 그분 그렇게 안 봤었는데. 근데 이유인 오늘에서야 이제 이거 좀 드러나네. 영국이 반대했던 이유는 만일에 일본이 폐망하면 일본이 지배하고 있던 한국을 독립시켜준다. 네. 그러면 영국은 아시아의 인도 버마가 영국의 식민지입니다. 네. 또 태평양 일대 그 섬들 중에 27개 섬이 영국의 식민지입니다. 그걸 일본한테 뺏겼죠. 네. 근데 이제 일본이 폐망하면 그 일본이 지배하고 있던 지역은 다 독립시켜준다 그러면 영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독립을 다 시켜줘야 되니까. 자기네 식민지를 다 잃게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그렇지. 모든 일본에 묶여있던 나라에 대해서는 독립을 시켜준다라는 조항이었군요. 그렇죠. 이렇게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자기 식민지를 다 잃게 되니까 그렇죠. 한국을 독립시켜준다고 승인을 해주면 모든 동조를 나라 해주면 그렇죠. 자기 식민지도 다 잃게 되니까 영국은 끝까지 반대하는 것이죠. 그것을 중국의 장개석 또 그 실무자였던 그 왕총희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그 외무부장 왔던 외무부 장관 저 카도간 이든 이런 사람하고 엄청나게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걸 관철을 시키죠. 그래서 영국은 결국 그 앞에다가 조건을 붙여서 인듀코스라고. 인듀코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제 책에는 보통 적당한 시기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인듀코스는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또 순서를 밟아서 절차를 거쳐서 조건부로 독립해 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명확하게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고서부터 많은 성명을 발표를 했고 대한민국 주권은 한국에게 있다. 이거를 잃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절차가 빠르게 종결이 될 수 있었다. 예. 그래서 만일에 그래서 카이로 선언 때문에 미국 소련이 해방되고 한반도를 점령했어도 자기들이 오래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만일에 장개석이 루즈벨트를 만나서 회담 안 된다라고 하는 정보를 알고서도 임시정부가 만약에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그거 가서 해주겠냐. 연합국의 신탁통치 국가가 돼버렸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렇게 48년에 대한민국을 그대로 이을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장개석을 움직여서 우리나라 독립을 얻어내서 시간이 꾸준한 노력이 너무 지나가지고 이 끝내야 되는데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파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파리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파리 강화회의는 실제로 갔지만 김기식 갔지만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죠. 못했어요 결국은. 받아주질 않죠. 하지만 그 노력들이 결국은 카이로까지 이어지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리에 가서 각국 이제
그 회의는 참석할 수 없고 네네. 그러니까 파리 강화에 참석했던 각국 대사들을 호텔로 찾아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독립에 대한 것을 선전을 하고 그러죠. 와, 그러니까 진짜 제가 40년 넘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이라면요. 대한민국 독립에 대해서 절대 잊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제발 이런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해드리니까 저희 방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거. 아, 그 상해 임시정부 거기서 뭐 그 쫓겨다니면서 할 게 뭐가 있었겠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 그 날짜가 뭐가 중요해. 아닙니다. 그 일련의 과정, 파리 강화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3.1 독립선언을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이 결국은 카이로에서의 결실을 맺게 해줬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만들어준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어느 사진에서든 당당하셨습니다. 떳떳했습니다. 누군가는 죄인이라고 사진을 찍었지만 이분들은 구국의 영웅으로서 사진을 찍히셨습니다. 여러분 당당하십니까? 당당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큰 걸 들고 왔습니다. 걸출한 이야기. 영국 수상 처칠이 전쟁 기간 중에 가장 두려웠던 이것. 우리가 보통 잠수함하면 물속으로만 가는 그렇죠. 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항상 떠다니다가 필요하면 물속으로 갈 수 있는 배예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뭐가 쾅 하잖아. 그 요즘 말로 하면 스나이퍼 같은 거죠. 물속의 스나이퍼. 1차 대전 끝날 당시에 무려 170척의 유보트가 독일군한테 있었어요. 예. 이거를 만들었던 사람이 독일 잠수함 처음과 끝이었던 히틀러 안에 300척만 있어요. 300척이요? 100척은 작전한다. 100척은 수리하고 100척은 훈련한다. 아, 이거를 돌린다, 로테이션으로.